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데,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의 임금이 타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이 소득의 배분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 재분배라는 메커니즘을 동원해 가지고서 분배를 기본적으로 시정하려고 합니다만 항상 현상에 그치고 더 이상의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하고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표를 구가하는 정치 집단이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별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그러나 일단 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 접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양상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때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정치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은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서 벌써 10여 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라 경제와 나라의 장래에 얼마만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노력도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정치권이 결국 가서 경제 세력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정의 노력을 갖다가 겉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접해보니까 소위 그 국가는 왜 망하는가 하는 저자 아세모그루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후에 미국의 월가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원인이 의회가 종전 같으면 조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의회는 월가 70%가 월가의 정치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 규제라든가 금융 감독의 강화라는 것이 어렵다. 그럼 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 할 것 같으면 19세기 말에 한참 미국의 독과점이 성행해가지고 독과점의 피해가 심했을 적에 이 국민의 여론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지배되겠고 이것이 20세기 초기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때 비로소 상황을 인식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날 미국에 그렇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도 과연 그러한 늪에 걸려 있지 않느냐. 우리 정치권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본의 힘에 억눌려 가지고서 전혀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뭐 최근에 와서 포용적 성장이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반 조건은 무엇으로 갖춰야 할 것이냐. 이 조건을 갖다가 제대로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과연 그러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좀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과연 실질적인 어떠한 도구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주시기를 갖다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주저없이 돌직구를 날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즉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격차 확대의 실상,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즉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세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마음 상처받지 않는 세상,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바랍니다. 지금 격차 문제는 정말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 빈부격차, 남녀격차, 지역격차, 기업 간의 격차, 교육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같아도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최적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데 이 토론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토론회 준비하고 적극 참여해 오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학자분들이시기에 이 토론회에서 배울 것이 정말 크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기대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 내지 3%에 머물 것이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청년들의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섰고 공식 통계를 떠나서 청년 3분의 1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임시직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돈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꿈을 갖기에는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일, 아주 힘겨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 일자리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생기고 이것이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지하철 구의역 비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월급은 140만 원 받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 메트로에서 정년을 대부분 채운 퇴직자들은 전동차 안전을 담당한 하청업체로 옮겨서 한 달에 4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회사 퇴직자들을 하청업체에 심기 위해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월 140만 원, 퇴직자 일자리 월 440만 원. 조선시대 양반 쌍놈 구조보다도 더 심한 수탈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제 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미래연구원이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를 진영을 넘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더더욱 고맙고 송구스럽습니다. 시즌 2의 첫 번째 토론 주제를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잡은 것도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자살 증가율,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 처참할 정도로 낮은 국민들의 행복지수,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라 상황이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서탑들이 모이셔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셨다니 반가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보수 진보 내편 진영을 나눠 편가르기 하지 말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봐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늘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여러 국가 현안에 대한 보수 진보의 인식과 해법이 치열하게 토론되는 그런 자리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결 정치를 비판하는 그 진정한 뜻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해법의 치열한 경쟁을 아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광두 소장님과 원장님과 우리 또 김상조 선생님의 그 치열한 노력에 대해서 항상 늘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그 점에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진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IMF나 OECD도 최근에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고서를 연달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의제들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보통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볼 때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5배 내지 7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1배에 지금 이르고 있고 출산율 1.24는 공동체 재생산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자유경제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경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과연 이런 정도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하고 책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좀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정말 정치적 주소를 또렷이 갖는 정체성을 갖는 노선과 정책 대결의 정당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의 정당 체제는 수구 정치 대 반수구 정치의 구도가 아닌가.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 와 그것을 반대하는 정치 정도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성찰, 그것이 저는 그 개혁 보수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진보의 사명이라고 인식하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진보, 이렇게 개혁 보수와 유능한 진보의 경쟁 구도가 국민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경쟁 체제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중도 경쟁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 그 극심한 어떤 그런 양극화 현실을 개선하는데 어느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대 대통령 선거 때를 기억해 보면 보수 정당 후보자부터 진보 정당 후보자까지 슬로건이 하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이렇게 아마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시대 정신을 공감했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 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집권 세력 내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고사성어가 됐고, 야당은 항상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준비되어 있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제 프로그램이나 또는 징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경제 주체의 균형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다들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장하는데,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차이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경제 주체들의 균형적 참여, 경제 주체들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집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저는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각종 사회경제적 주체의 조직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인데, 사실 소득 불평등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고 부의 불평등까지 또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얘기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스킵을 해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토론 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 불평등이 어떤 수준인가라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합의되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경제의 어떤 성장이나 어떤 고용의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보수 체계 또는 세제에서 소득 세제의 어떤 누진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 불평등과 상속,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문제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과거 지난 한 50년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는 앞으로 한 50년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더 장기 추이 속에서 보게 되면 상속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를 축적할 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축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축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후자의 비중이 커진다면 소위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그러니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 나라의 이게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가 높은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시장 소득이라 그래갖고 이게 세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기 전에 거고 이거는 소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으로는. 근데 시장 소득으로는 딴 나라보다도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 소득 진입에서 불평등도가 제일 낮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입에서를 구하는 가계조사가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조사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하면 소득이 5억 이상 여기는 뭐 100만 원 이하 약간 쭉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 그러니까에 따라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 하면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그 인원 사람들의 소득 수준하고 소득세 자료에서 파악된 자료. 그러니까 소득세 자료가 훨씬 가계조사보다는 더 많이 파악하고 있겠죠. 가계조사는 샘플 조사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서 6천만 원, 7천만 원 사이하고 여기 한 1, 2천만 원 사이의 부분은 오히려 가계조사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 1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큰 데는 더 밑에 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뭐냐면 한 7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 또는 뭐 2억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가계조사에서는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과대 파악돼 있고 이쪽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과소 파악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진위계수를 구하면 당연히 진위계수 불평등도가 낮은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금융소득에 관한 것만을 보면 2010년을 경우 보면 금융소득의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게 2.5조 정도입니다. 근데 금융소득은 한 50조가 되거든요. 즉 5%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가계조사가 전체 샘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거를 보정한다면,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만 빨간 글만 본다고 한다면 보정을 하면 여기 위에 점처럼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통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지난번에 그 총선 때 김종인 대표께서 IMF 리포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아시아 두 번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께서 그런 그 확실한 근거도 있지 않은 통계에 이게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조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정부도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 그 가계조사를 그러니까 좀 더 실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어떤 그런 식의 발언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조사의 어떤 그 소득 분배의 어떤 심각성을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계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소득세 자료로서 불평등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 자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소득세 자료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이 몇 명이고 그들 소득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구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성인 인구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서 상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상위 1% 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를 확보하느냐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자한테 한정해서 근로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소득이 높은 순으로 세웠을 때 그 중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을 몇 %를 확보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건 연도가 쭉 있고요. 지금 여기 세 개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근로소득의 상위 1%의 소득 비중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고도성장기 때는 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7%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한 사람만 갖고 볼 경우에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건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통합해서 전체 소득에 대해서 보면 과거에는 한 7%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90년대 중엽 이후 급속히 올라가서 지금은 12% 또는 13%대까지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자료는 일제 때도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제 때는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상위 1%가 20%까지 차지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 여기는 일본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인들이 철수하고 농지개혁이 있고 6.25 전쟁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쿵 떨어져 갖고 고도성장기는 상당히 평평하게 유지되다가 지난 한 20년간에 걸쳐서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위에 대상소득이 더 중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있고 종합소득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소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기울기를 보면 근로소득보다는 전체소득이나 종합소득이 더 빠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근로소득보다는 어떤 그 사업소득 또는 그러니까 재산소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라 올라가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래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소득세 자료를 쓰게 되면 탈세한 게 많은데 그 탈세 부분을 다 커버하다 보면 이 사실이 이게 계속 반영된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근로소득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내는 게 아니고 원천징수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소득을 종합하는 것도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탈세 문제가 이 전체 추이를 왜곡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의 어떤 상황인데 이거를 국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제 비교를 하면 여기는 뭐 빨간 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가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U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2차 대전 전에는 매우 높았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미국 경우 한 80년대부터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국가들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평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랑스나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그런 유사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한 20년간 급속히 올라와 갖고 영미형하고 유럽, 일본형의 한 중간쯤에 지금 와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게 더 올라간다면 점점 일로 갈 수도 있겠고 어느로 갈지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전체 소득이었는데 근로소득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 있고 일본은 또 평평한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한정하든 전체 수를 보든 양상은 유사하다. 다만 근로소득 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보다는 여기 집중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동질적인 어떤 집단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실질임금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조정해서 실질임금을 구한 건데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래갖고 이게 10배씩 뜁니다. 10배씩 뛰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룸꿈이라 그래갖고 이게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증가율이 빠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편편해지면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이 고도성장기에는 다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좀 이따 발표할 홍민기 그 박사께서 발표하실 때 보면 이 고도성장기에 이게 불평등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급속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종합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자료를 쓰게 되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높아진 걸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성장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상위 이건 0.1%, 이거는 0.1에서 1% 사이, 그 다음에 1% 10% 사이,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는 하위 90%의 소득을 나타내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각 시기에 어떻게 되냐면 평행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고도성장기 때는 그러니까 소득이 각 계층마다 비슷한 속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97년 여기 외환위기 전부터 소득이 이게 느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느려져 갖고 이게 편편해지고 있는데, 근데 최상위층들은 뭡니까? 옛날에 증가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위 90%는 편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90%를 다시 또 세분해 보기 위해서는 가계조사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계조사를 보게 되면 이걸 그러니까 5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밑에 하위 20%와 그 위에 또 20%를 보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소득의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보게 되면 최상위층은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밑에 층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어갖고 마치 나팔골처럼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는 실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는가,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성장 효과가 고도성장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산의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고용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는 농가 증가율인데 이게 0이면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연평균 한 3년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고도성장기를 보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광공업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의 어떤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비스업 증가자 종사들. 그 다음에 이건 농가 인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높게 돼 있죠.
이게 출렁거리는 이유는 경기순환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매우 높아서 농가 인구를 다 빨아들일 때, 그러니까 끌어들일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90년대 이후에 오게 되면 여기 0보다도 밑에 내려가 있죠. 강공업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그만큼 과거에는 강공업이,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 고용을 증가를 리드하는 어떤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고용을 뺏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일부가 서비스업으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업 증가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거에 선진국을 향해서 이렇게 저임금으로 이렇게 그 수출하고 했을 때는 그 선진국의 일자리를 우리나라가 뺏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 국가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입장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그런 저임금 국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위 어떤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교육이 확대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술이 점점 숙련 편향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하이스킬의 경우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지만 밑에 쪽은 수가 주는 막 그런 어떤 영향들이, 기술적인 어떤 영향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성과주의 부채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의 어떤 그 자금 어떤 조달 구조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영미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요소들이 일부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 생각할 수 있는 텐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근로자의 상위 1%가 전체 평균 소득의 몇 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 50배 정도를 평균 소득에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과거에 한 10배 정도를 바꿨다가 지금 22배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일본은 막 13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왜 이렇게 높은가 하면 CEO의 시장이, 그러니까 외부 시장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CEO라고 하는 건 그 기업에서 본다면 외계인이죠. 와고 막 그 구조조정을 막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내부 노동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던 사람 중에서 CEO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CEO는 거기 원래 직원들하고 같은 한 밥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간쯤입니다. 왜냐면 재벌의 어떤 계열사가 많이 있는데 그 재벌의 계열사들 하는 CEO들의 경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경쟁을 지키고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의 어떤 보상 시스템과 경쟁 어떤 그 CEO의 경쟁 체제보다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간쯤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층의 어떤 소득과 그 급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세율이 그러니까 변합니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38%입니다. 근데 1980년만 하더라도 그게 70%까지 올라갔어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아, 그런 적이 있었냐고. 근데 그게 계속 떨어져갖고 35까지 떨어졌다가 근래에 38% 올라갔죠. 지금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상위 0.01% 또는 상위 0.01에서 그러니까 0.1%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층별로 실제 낸 그러니까 세금이 자기 소득의 몇 프로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걸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하위 90% 경우는 거의 0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즉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밑에 그 중간 그룹들의 경우는 이게 올라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 거 하면 그 여러분들 세금 그 낼 때 얼마까지는 세율이 몇 프로,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는 세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 소득 구간을 그렇게 정하는데 소득 구간이 그러니까 그 보통 명목이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정되다 보니까 지금의 8,8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오래전부터 8,8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소득이 올라가다 보면은 세금을 안 내도 자기가 소득이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 인프레가 돼서 명목이 올라가면 그 위쪽 구간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는 세율은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가 세율을 올려갖고 증세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세금이 거칩니다. 그걸 자연증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세상에 자연증서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문에서 나왔으니까 내는 거죠. 그런 식의 형태로 이게 브레이크 크립이라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 와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프레가 되는 시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심을 써갖고 공제를 많이 확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확대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쪽은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됐고 그 다음 중간층도 쪽 공제에 많이 의존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제를 없애고 그거를 세액공제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반발했던 이유는 한 6천만 원대 이상의 어떤 소득의 경우는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최상위 소득층들의 경우에 실효세율이 떨어진 것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밑에보다도.
지금 뭐냐면 세율을 인하해온 어떤 방식이 가장 높은 어떤 그 층들한테는 그 세금 인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밑에 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왜냐하면 최상층의 경우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밑에 층은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어떤 문제에 불합치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지난 70년부터 지난 30년간 최고 세율을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는가, 뭐 30% 떨어뜨렸냐, 뭐 40% 떨어뜨렸냐 이렇게 떨어뜨리는 정도고 이건 탑 1%의 어떤 수혜가 얼마나 높아지냐 이거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서 과거에 30몇 프로 이상을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탑 1%의 쉐어는 5% 이상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요. 즉 뭐냐면 세율을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리면 상대가 불평등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이유를 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세율이 옛날에 70%를 냈었다고 한다면 남는 게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5%, 38%만 내니까 그걸 갖고 금융 자산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른 자산 소유비 늘어날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세율이 낮으니까 CEO들이 자기 월급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렌트 시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로비를 막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워낙 높으면은 해봤자 자기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막 그런 어떤 렌트 시킹 강화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율이 그 일반 사람들은 아까 90%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고 했는데 대신에 사회보장 기여금 이거는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이 자기 월급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라는 걸 보는 건데 이거는 물론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물론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을 소득이 많다고 이건희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한계가 있지만 즉 뭐냐면 이 문제를 논할 때 소득세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차이나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잠깐 지적하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에 대해서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지금 부의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부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아까 가계조사에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보니까 실제 부의 파악이 아까 소득처럼 많이 누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누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대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상속세 자료를 이용해서 부의 어떤 그 분배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상속세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거 갖고 하냐. 물론 상속세 내는 사람은 1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상속세 내는 사람이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합니다. 그러면 그 망자의 부동산과 금융 그 정보가 다 파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요. 다만 그 자산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만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거래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융자산들이 다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상위 10%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을 얼마나 갖고 하느냐라는 거를 이걸 그러니까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이게 10%가 뭐 유럽의 경우는 한 9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갔다가 전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근래 다시 또 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66%에 와 있습니다. 상위 10%가 66%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 50%는 한 2%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자꾸 제 논문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하위 50%가 2%도 안 됐는데 이게 헬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상위 0.1%에 드는 그러니까 그 가장이 부동산과 금융 소득은 지명으로 돼 있고 자기 와이프하고 성인인 아들의 경우는 부동산 명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하위 20%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하위 50%가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를 이용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쪽에 비판적인 입장에 쓰게 되면 통계를 그쪽에 맞게 자꾸 왜곡을 하려고 그러고 또는 그걸 알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다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같이 비교하기 어려운데 그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 1%를 보게 되면 지금 22% 정도 있고 조금 상승하는 어떤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아까 소득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상속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마침 그때 뭐 금수저 흑수저론들이 막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 논문이 졸지에 금수저 흑수저론을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실태를 보면 금수저 흑수저론은 그렇게 외국보다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비중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당신 재산 중에서 상속받은 게 얼마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외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해봤자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부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피케티가 그런 방법 말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 방법인데, 사망률이라든지 또는 자산 소득 비율이라든지 또는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딴 걸로 이렇게 변수를 쓰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 우리나라도 이걸 볼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 논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년 나오는 상속의 흐름이 GDP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걸 본 게 요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속보다도 자기가 저축을 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러니까 저축은 고도성장기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U자형이고 이거는 역U자형이죠. 요 두 개를 결합한 게 요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상속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낮았을 때는 한 27, 8% 정도, 28%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래에는 42%까지 올라왔어요. 즉 고도성장기는 한때 낮았다가 근래는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도성장기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률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에 부모님한테 변변하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성장률이 높으면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상속을 얼마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규정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제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출발점에서 부모한테 받았느냐의 여부가 하나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즉 성장률이 상당히 이 변수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데 높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아직 상당히 낮았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외국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할 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금수저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망률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사망률이 지금 100명 중에서 이게 한 1년에 한 2명 죽는다가 이렇게 사망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는데, 우리나라 사망률이 요겁니다. 옛날에는 높았다가 의료기술이 들어오면서 확 떨어졌죠. 지금은 프랑스보다 더 낮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사망률이 낮냐면, 프랑스는 고령화가 우리보다 더 빨랑 진행돼 갖고 노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한 2, 3년 후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망률은 급속히 치고 올라가서 프랑스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사망률, 그 상속의 비중을 높이는데 이게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령별 인구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라고 그래갖고 15세, 64세 인구고요. 이건 그러니까 유년 인구. 그 다음에 이건 노년 인구가 급속히 올라가는 거. 유년 인구는 10년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양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년과 노년을 생산 연령 인구가 얼마나 부양하느냐는 건데, 고도 성장기가 급속히 떨어졌죠. 떨어졌다는 얘기는 부양 가족이 부담이 줄으니까 저축이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늘으니까 구매력도 늘고, 이래갖고 투자도 늘고 해갖고 이게 고도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끝나갖고 오면 급속히 앞으로 50년간은 부양비가 치고 올라가서 100%를 넘을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이거를 그러니까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아까 그 부양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타이완 정도고, 일본은 우리처럼 있지만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적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 시기가 매우 특이한 시기였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했을 때 이 고도 성장은 우리들의 힘으로만 한 게 아니고 우연히도 인구 구조의 변천이 그 인구 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보너스를 받았던 어떤 그 호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능력 이상의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성장했었던 만큼 다시 벼타내야 됩니다. 앞으로 한 세대는 이게 그 성장 능력이 있어도 다시 이 부담을 지게 되면 그만큼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오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문제는, 그러니까 상속의 문제는 현재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망률도 낮고 아직도 성장률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좀 양호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게 매우 급속히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떤 과연 우리나라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동안의 고도성장기의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덕목이었었는데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그냥 고령화라든지 이런 저성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상속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비중의 차이, 어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흑수저, 금수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범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불평등을 보통 이제 개인소득 불평등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구소득 불평등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우자가 아니면 다른 가구원이 어떻게 또 소득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소득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전소득의 불평등, 1차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소득 불평등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한 시점에서 불평등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평생 소득, 그 사람이 평생 갖는 소득이 얼마만큼 불평등하냐를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관계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불평등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경제 주체 측면에서는 기업과 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세대 간 불평등이 얼마나 되느냐, 세대 간 소득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이제 결과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기회에 대한 불평등도 흔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소득이라고 얘기할 때는 임금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세 개를 보통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재산소득은 배당과 이자를 합친 것이고요. 보통 금융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논쟁거리인데요. 예전에는 임대료가 불로소득으로 봐서 재산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통계에서는 임대료를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하고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합친 통계를 제가 국세통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보시면 1천만 원 이하 소득자가 1,0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소득자가 한 600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소득이 전체 취업자 중에 58점, 그러니까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한 400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7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저소득층이 많은 나라입니다. 최상위 10% 소득 비중, 요거는 이제 김나영 교수님과 동일하게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해본 것인데 약간 이제 다른 방법을 하고 좀 기간을 연장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려본 것에 따르면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58년부터 시작해서 쭉 60년대, 70년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에는 안정적이었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47.9%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0년대에 소득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실질소득 증가율 연평균을 보면 임금 근로자는 4.3% 연평균 증가했습니다.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1.7%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실질 임금이 실질 소득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법인 이유는 7.1% 연평균 증가했고요. 법인 유보는 13.5%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유보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자 지출하고 세금이 상대적으로 성장이 안 했기 때문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도 집중화가 돼서 2대 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영업 비중이 2014년도에 16.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도 집중화가 되고 임금도 집중화가 되고 사업소득도 집중화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상위 소득 집단의 구성을 제가 이제 계산한 겁니다. 최상위 0.1% 집단에는 재산 소득자가 16.8%가 있습니다. 재산 소득자는 주로는 주식 보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47.1%, 전문가가 33.2%입니다. 최상위 1% 집단에는 관리자와 전문가가 이제 합치면 80%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는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 이런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자나 전문가가 최상위 집단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전문가 중에서 의사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5% 집단에서도 관리자 전문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이 1%에 소득되어 있는 생산직은 대부분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운송 정비라든가 전기 설비 조작, 석유화학 장치 조작 이처럼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2000년대 개인소득 증가의 54.5%가 최상위 5%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상위 1%에는 25.1%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 1%부터 5%에서 29.4%가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저소득의 문제, 그다음에 최상위 소득 집중 문제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분포를 보시면 가운데 삐죽 올라와 있는 것이 2000년대 임금인데요. 이거 로그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가 점선으로 된 초록색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간이 내려앉고 양쪽으로 퍼졌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보시면 빨간 선인데요. 더 양극화가 벌어졌는데 재밌는 현상은 왼쪽에 여기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아마 진위계수에는 이게 아마 포착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로서는 뭔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진 못했습니다. 금융소득의 분포를 보시면 이자는 여기 이제 가로축은 종합소득입니다. 전체 소득이죠. 전체 소득에서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이자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보시면 소득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 배당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자나 배당 소득을 늘리면 이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된다. 일부 사람들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소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세 자영업자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전문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요. 오른쪽에 2억 원 이상, 이렇게 1억 원, 2억 원 이상 이게 고소득 임대업자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보시면 2천만 원 이하 저소득 임대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의외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소득 집중도에 대해서는 김남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성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 자산의 구성을 보면 금융 자산이 35.3%, 부동산 자산이 63.3%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보시면 건물이 18.1%, 토지가 45.2%입니다. 제가 이제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자산이 과연 소득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금융 자산은 당연히 금융 소득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금융 자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소득 불평등도 심화가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자산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임대료를 발생시켜서 소득 불평등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근데 보통 주거 서비스 이제 살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 불평등은 이어지지만 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바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산의 특수한 역할 때문에 그러면 과연 투자 자산이 부동산 자산의 몇 %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계산하는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피케티가 자산 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득 불평등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자산이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부동산 자산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 누구나 이제 살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되죠, 당연히. 소비로서의 엄청난 부담은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자산을 곧바로 소득과 연결시킬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최상위 1%에서 근로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소득이 24.3%, 금융소득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할 때 요 이제 이 수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왜 세상 1%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높으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관리자 때문이라는 거, 관리자 전문가.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임금의 형태로 받는 관리자 전문가 때문에 최상위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CEO 평균 보수가 미국은 350배, 한국은 30배에서 40배, 유럽은 15에서 20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최상위에서 불평등 정도를 사실상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석의 문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과 역할이 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다 하다가 이제 경영, 관리, 감독,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졌죠. 경영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경영 위기가 발전하고 당연히 이제 불평등이 증가합니다. 외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간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기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죠. 이게 제가 보기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자본 규모가 커지면 개별 주주의 몫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와 경영의 분리의 문제라든가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미국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경영자한테 성과에 연동한 보수를 주는 거죠. 스톡 옵션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주와 경영자 이해를 이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그거를 적은 주식으로 큰 자본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주주의 권한을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배당 성향이 대단히 낮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당 성향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배당 소득이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본에 대한 지배력이 더 작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주식 주분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불평등 핵심에 있는 관리자의 보수는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역할은 사실상 자본과 같은 경영의 역할을 하고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동소득 분배를 해석할 때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관리자가 받는 임금이 보수가 임금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임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무동소득 분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대 불평등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마 세계화가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수출 비중, 수입 비중과 임금 5% 비중을 보시면 제가 찾아낸 여러 가지 시계열 중에서 아마 이 소득 집중도하고 가장 잘 따라가는 것이 아마 이제 요 수출 비중, 수입 비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수평적 경쟁을 통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은 피해를 받고요. 수직적 분업을 통해서 큰 기업들은 자본집약적 산업들은 이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가가치 격차가 심화됐고, 여기에 이제 하도급 구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 65% 정도가 하도급 구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이용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심화가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화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연구 결과에 보면 영향을 준 것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피케티가 던지는 문제, 애킨슨과 피케티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세계화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영미권 한국에서만 불평등이 일어나느냐? 왜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애킨슨과 피케티의 질문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럽에서는 기업 결정 범위가 기업의 단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주체가 참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공동 의사결정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힘이 내부적인 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별 임금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 프랑스처럼 노조 조직은 낮지만 그 노조 조직에서의 단체 협약이 광범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근로자들의 힘이 이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단위를 벗어나야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차원 관련돼서 다른 가구간의 경제 활동이 가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소득원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배우자가 또 보통 이제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가면 이제 가구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소비 불평등이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김대일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인데, 근데 이거는 좀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이니까 소득이 불평등해졌는데 소비가 불평등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저축을 줄이고 그만큼 어디선가 이제 부채를 끌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소득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렇지 않다는 연구와 그렇다는 연구가 혼합이 돼 있어서 이건 좀 연구해 볼 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을 유발하는가? 이거는 이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영향을 준 연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차원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핵심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득 재분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세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시면 이건 이제 민간 소득 이제 첫 1차 소득에서 그다음에 이제 재분배 소득 했을 때 진위 계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보는 거죠.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크냐. 주요 OECD 국가는 15.2%에서 34.6%인데 한국은 8.4%밖에 안 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대단히 낮은 나라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은 주로는 소득 재분배가 직접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세의 유진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근데 유럽은 주로는 이제 현금 급여를 통해서 재분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사회보험에서 재분배보다는 기여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여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급여액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고용 안정성도 높은 사람들, 고임금인 사람들이 기여도 많이 했으니까 혜택도 많이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만 10년 이상 기여를 한 사람은 180에서 24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부조도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요. 고소득 5분위하고 저소득 1분위 소득 대체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국민연금이 재분배 효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소득 대체율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대체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득 5분위랑 저소득 1분위는 소득이 평생 소득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설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액은 1.5배 정도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설계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역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소득은 3배인데 국민연금 급여액은 4.3배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연금 연금액이 가입기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낸 사람들은 더 많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일수록 당연히 가입기간이 깁니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성장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성장이 3% 이상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자신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지, 성장이 되더라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나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절반 이상 70%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약한 혜택을 정작
복지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사회복지가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고용 중심적으로만 자꾸 일자리 중심적으로만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게 기여와 무관한 급여, 가장 비슷한 형태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냥 그 사람이 얼마를 냈든지 상관없이 65세만 되면 이제 얼마를 주는 거니까요. 이게 노인 빈곤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 중에서 세대로만 보면 가장 심한 부분이 노인 불평등입니다. 예, 노인 불평등, 노인 빈곤율이 OECD 2배가 넘고요.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심한 부분이 노인 불평등이고,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당연히 가장 직접적으로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건 뭐냐면 현재 이제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국민연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러려면은 돈을 더 내든가 아니면은 이제 돈을 좀 덜 받든가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를 낮춰서 재정 안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은 대폭 확대를 해야 돼. 기초노령연금은 일반 재정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 그다음에 노인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 불평등인데요. 보통 기회 불평등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얘기했다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기회 평등은 부족하고 부모의 소득 불평등이 자녀의 정신적 육체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영유아기에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정책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주 단순하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임신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보육수당이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육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주거 문제. 그래서 이런 영유아기 그때 자식을 가지기 직전 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 정책, 이런 것이 이제 기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IMF가 9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에이시안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는 그런 어떤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오늘 발제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미라클이 깨져서 미라지가 돼버렸습니다. 기적이 깨지고 환상이 돼버렸다는 것을 오늘 두 분 발제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는 이제 분배가 더욱더 악화되는 불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분 발제자께서 공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의 발제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는 유사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미묘한 차이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60년대 70년대 이른바 고도 성장기에 대한 해석이 두 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 두 분 다 80년대는 분배 상태가 이렇게 수평 정도로 가다가 90년대 이후에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분의 데이터가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른바 고도 성장기를 했을 때에는 김남정 교수님은 그때는 이제 분배가 굉장히 계산되는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홍민기 박사님은 굉장히 더 이례적으로 그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오히려 분배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제 과거 어떤 성장 모델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성장 모델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특히 홍민기 박사님 발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서 자산 불평등과 임금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고, 특히 2014년 그 PKT의 저작 이후로 자산 불평등이 가져오는 이 세습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됐고, 특히 이제 김남정 교수님께서는 그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홍민기 박사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타임 스팬이 짧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 한국에서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보다는 오히려 이제 근로소득, 임금 소득의 불평등이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 네 분의 토론자들분께 토론을 좀 부탁드릴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